네, 학생 여러분, 오늘 강의는 토지보상법의 그 보상 기준, 그리고 내용, 그 보상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제가 쓴 이 책 다 받으셨죠? 네,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다시 복습을 좀 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필요한 사항들, 업무하다가 모르는 이런 내용들은 제 책을 찾아서 공부를 스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그 강의 내용은 지금까지 그 보상 내용은 어떻게 왔고, 또 법률은 어떻게 전체되어 왔고, 또 보상의 원칙, 기본적인 보상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까 책을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또 설명을 미처 안 드리는데, 우리 보상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토지보상법입니다. 약칭해서 이 법률을 꼭 옆에다가 놓으시고서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뭐 제 책에도 그 근거 법률을 달아놓긴 했는데 다 달아놓은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는 법률은, 보상 법률은 항상 눈으로 법조문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터넷이 됐든 아니면 출력을 하든 토지보상법을 옆에다 놓고, 그리고서 설명을 설명을 듣도록 하십시오. 자, 뭐 보상 기준은 기존에 이제 설명드린 거고, 보상 내용, 이제 보상은 어떻게 이제 변해 왔느냐면, 옛날에는 사실상 뭐 그 대인 보상이라고 해서 뭐 국가에서 필요하면 그 사람하고 일일이 상대하면서 협의를 했던 거죠. 얼마 줄게. 개인별로 원하는 것을 주든지 아니면 뭐 강제로 빼앗든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어쨌든 뭐 어떤 기준보다는 개인과의 협상, 대인적인 보상에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대 사회로 오면서 이제 많은, 이제 뭐 도로라든가 뭐 이러한 그 국가에서 필요한 군사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개인하고 일일이 상대해서 보상을 정하는 건 비합리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물보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물건, 토지, 뭐 건물, 수목, 뭐 이러한 그러한 눈에 보이는 이 재산에 대해서 객관적인 가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해서 이제는 보상을 하는 그러한 가치 보상이 이제 근대 들어와서는 보상의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 사회로 오면서 이제는 뭐 보상이 상당히 많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제 뭐 단순한 그런 공공시설도 떠나서 이제는 뭐 지역 경제를 한다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든가, 아니면 복지 행정을 위해서 많은 그런 그 공익사업의 그 수용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종전처럼 어떻게 이제 뭐 그러한 객관적 가치만을 보상하는 것만으로는 이제는 그 주민들이, 편입된 주민들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왜냐면 어, 일부만 편입이 되면 그냥 그 부분에 대한 보상만 받고 종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큰 대규모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젠 자기의 생활 근거지를 완전히 수용당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돼요. 뭐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신도시 사업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자기의 생활 터전을 완전히 상실하고 다른 데로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토지라든가 건물, 그거 뭐 보상해 줘 봐야 그거 얼마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데서 그 종전에 자기가 유지했던 그 삶을 영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현대사회로 오게 되면서는 생활보상이 이제는 대두하게 되는 거죠. 즉 어떤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가치 보상보다도 또한 그것도 있지만 이제 종전에 살았던 나의 그 삶의 터전에 대한 그러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종전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보상이 즉 그게 생활보상입니다. 그래서 대인보상, 대물보상, 생활보상으로 오게 되고요. 우리 토지보상법에 보면 주는 토지보상은 어떻고 건축물 보상은 어떻고 라고 나와 있지만 그 외에 많은 보상들이 있어요. 그분이 이사를 가야 되는 이사비 또 거기 살았던 거에 대한 주거 이전비 등 그런 것들이 다 생활보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 이주 대책을 세워주는 것들 즉 건물값만 보상받아서는 다른 데 가서 종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주대책을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 토지보상법에는 이주대책을 살 수 있도록 주변에 그 이주단지를 만들어 주도록 법에 돼 있고요. 그게 아니면 우리 공사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이주자 우리가 이제 조성하게 되는 고대 단독택지를 우선적으로 분양하게 되는 이주자 택지 또 뭐 협의 넓게 보면 뭐 협의 양도인 택지도 마찬가지고요. 즉 그리고 또 생활대책 차원에서 또 거기 영업을 했던 사람들 또 농사를 크게 일정 규모 이상 지었던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뭐 생활대책 차원에서의 어떤 택지 우선권을 준다든가 하는 즉 직접적인 객관적인 보상 외에도 이제는 그러한 종전과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택지의 우선권 또는 그러한 그 별도의 보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보상법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 보상 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법적으로는 이게 이제 정당한 보상에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는 헌법 23조 3항에서 얘기하는 정당한 보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뭐 하는 것은 제 책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현대에 어찌됐든 그 정당한 보상 그 헌법 23조에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좀 전에 그러한 생활보상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학계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대법원은 이러한 생활보상들 우리가 이제 생활대책에서 어떤 상가용지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주는 이러한 부분들은 또 정당보상에 포함된다라고도 하고도 있고요. 반면에 또 헌법재판소는 그것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혜택, 시혜적인 그러한 조치다. 즉, 뭐 정당한 보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즉, 이러한 그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 중에 법에서 외에 사업 시행자가 이러한 생활대책 차원에서 생활보상 차원에서 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라고도 하고 헌법재판소는 또 포함이 안 된다라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책을 보고 참고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생활보상에서 대표적인 면이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리바이벌 하기 힘드니까 제 책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60페이지에 보면 그런 생활보상, 현행의 생활보상의 내용이 제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62 한번 읽어보시고요. 62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사에서 법률에 말고 우리 공사 내부적으로 또 우리 공사로 인해서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어요. 이 생활대책보상이라는 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생활대책보상이라는 건 지금
그 중간쯤에 보면 법률상 근거로 해서 택지개발촉진법, 또 그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뭐 제가 박스로 쳐져놨죠. 이런 데에 보면 그러한 생활대책에 필요한 그러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법에서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사업에서 예를 들어 공장 용지를 만드는 산업입지법, 뭐 도시개발법, 뭐 공공주택법, 뭐 이런 법에서도 대부분 우리 공사는 내부 규정으로 생활대책 용지를 법에는 없지만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 생활대책 용지 보상이라는 것은 그중에 영업을 했거나 아니면 그 어떤 농사를 좀 크게 짓는 아니면 축산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우리가 조성이 되는 상업용지, 뭐 근린생활시설용지라든가 뭐 상업용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정 낙찰률 이게 있는데 감정가 평가보다 조금 높게 해서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감정 가격으로 공급하는 그러한 보상 차원의 하나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공사가 하고 있는 거고 법에 있는 건 택지개발촉진법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여기에만 있는데 나머지 사업도 우리 공사는 다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공사도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보상은 그 재산권에 대해서 직접적인 가치 보상 외에도 우리 이제 토지보상법에 많이 들어와 있지만 뭐 주거이전비를 준다, 이주대책비를 세워준다, 뭐 또 여러 가지 대책 같은 것들이 이러한 종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보상을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65페이지에 보면 이런 거 외에도 각 개별법에는 이런 생활대책 차원에서 뭐 댐건설법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법 외에도 또 그 이주정착 지원금이라고 해서 1,500만 원, 또 생활안전 지원금이라고 해서 세대당 250만 원, 이것은 토지보상법 외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댐 같은 경우 스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또 토지보상법 외에도 주고 있고요. 또 주한미군기지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특별법 거기서도 뭐 지금 그 댐 건설과 같이 이렇게 소유자나 세입자들에게 추가로 더 보상법 외에 별도로 더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원개발촉진법 한전에서 하고 있는 이 전원개발촉진법도 뭐 1,200만 원 준다든가 생활안전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법들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법 4개 외의 법들은 이렇게 지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생활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댐 건설과 그렇지 않은 사업과 그럼 댐 건설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추가로 1,200만 원, 뭐 1,500만 원, 뭐 250만 원 이렇게 추가로 더 받는데 우리 같이 도시개발 사업 또는 뭐 택지개발 사업 또는 산업단지 사업 뭐 이런 것은 그런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생활대책 차원에서 이 주어지고 있는 이 보상들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지금 평택 미군기지 같은 경우도요. 평택 미군기지는 뭐 세대당 1,500만 원, 250만 원 이걸 별도로 주는데 그 위에 도시개발 사업하고 있는 주변에 다른 사업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형평성에 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건 어찌 됐든 그 법의 특수성 때문에 그 만들어진 그런 생활 보상의 차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대의 보상은 이렇게 직접적인 가치 보상 외에도 종전과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생활 보상 이런 부분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제 책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이 이제 보상 원칙이에요.
보상 원칙은 제책 63면 아니 제책의 83면 83페이지 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보상 원칙은 우리 이제 그 토지보상법의 그 66장에 이제 손실보상 등 해서 제1절에 손실보상의 원칙이 나옵니다. 그러면 61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법조문을 보고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조 제손실보상의 원칙은 사업시행자 보상 원칙입니다. 당연하죠. 공익사업에 들어오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야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 원칙이겠죠. 그래서 공익사업에 들어오게 되는 모든 재산권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보상을 해야 되는 당연한 원칙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조 이제 사전보상의 원칙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시급을 요하는 토지 사용의 경우는 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공익사업에 들어오게 되면 그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보상을 다 해줘야 됩니다. 다 해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보상을 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손실보상이 아닙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공기관이 국가 등의 그 사업시행자가 적법한 공권력 행위로 인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쓰는 것이 이제 손실보상인데, 이렇게 사전보상을 하지 않고 보상을 하지 않고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아니 그 물건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는 그것은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겁니다. 즉 그것은 행정법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민사상, 즉 그것은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됐을 거예요. 즉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요. 또 불법행위로 인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그런 문제입니다. 즉 손실보상은 행정의 영역인데 이 적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결국은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형사적으로도, 즉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보상을 해주기 전에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상의 대원칙은 사전보상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천재지변 시 어떤 토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주 시급한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38조하고 39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거는 뭐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그래 내 땅 써 라고 보통 이제 그 보상금을 다 주기 전에 공사는 사용 승낙서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건 소유자가 이제 오케이 한 거니까 그런 경우라면 뭐 예외인데, 원칙적으로 공사를 하기 전에 모두 다 그 사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토지보상법에 근데 이제 사전 보상의 예외가 있어요. 사전 보상의 예외. 84쪽에 사전 보상에 이제 제가 예외를 좀 놨는데, 나중에 이제 뭐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업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업보상. 즉 하천이나 이런 게 이제 공익사업에 편입됐거나 아니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그 하천에서 어업을 행위를 하던 이 분들이 그 육지의 공사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피해를 봤어요. 만약 육지의 공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물을 막았다든가 아니면 물이 이제
완전히 이제 뭐 흙탕물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봤다고 하면 그것은 그 피해를 확인됐을 때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상법에서 사후 보상은 유일하게 명시적으로는 그 어업보상의 피해 보상인 경우에 이것은 사후 보상입니다. 즉 그 피해가 확인됐을 때, 즉 어업권으로 인해서 내가 고기를 잡던 그 어부가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손해를 봤었다고 할 경우에는 그 입증이 돼야 돼요.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을 맡기죠. 종전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보거, 뭐 황복 같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황복이 만약 공사로 인해서 어, 피해가 거의 안 잡힌다. 뭐 그렇게 되면 그런 확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보통 그런 그 피해를 하는 전문 기관이 있어요. 그런 데에다가 이제 그 피해가 확인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있고요. 이제 토지보상법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사후 보상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공장이 편입이 됐을 때 거기에 우리 종업원들에게 실업보상 이런 걸 주는데 그것은 종업원들이 실제로 휴업을 해서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그렇게 주도록 감사원감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업원들에게 제가 그걸 넣어놨나요? 휴직보상, 종업원들에게 주는 그 휴직보상 이런 경우는 사실상 법령에 있는 내용 아닙니다. 법령에는 이것을 사후보상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도 사후보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감사원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하여튼 약간의 그런 반대견해도 있지만 그러한 종업원들에 대한 휴업보상도 휴직보상도 그렇게 사후보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 주거이전비, 즉 거기에 살았던 분들에게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생활보상인데요. 소유자에게는 2개월, 세입자에게는 4개월치의 그러한 그 도시생활 근로자 통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4개월치의 이전비를 주게 되는데 그 분들이 실무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치면 법적으로 보면 사전 보상이에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사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가는 것을 확인하고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또 분묘 이전비 같은 경우 분묘를 이장을 하면 그때 가서 누가 연고자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장한 서류 또 이장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보상을 해줘요. 실질적으로 어떤 담보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사후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법률에서는 사전 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좀 불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 사전 보상이다 사후 보상이다 로 다퉈진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사전 보상이 원칙이에요. 실무적으로 우리가 사후 보상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토지보상법 63조. 자, 63조는 현금 보상의 원칙이에요. 즉, 토지 보상이 하게 되면 수용당하는 분들에게는 다 현금 보상을 줘야 됩니다. 왜? 현금이 가장 우리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전한 보상이잖아요. 완전한 보상이라면 현금이 가장 가치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 보상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 토지보상법 한번 보세요. 다만 그 예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예외 있는데 다만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 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내용이 좀 어렵죠. 하여튼 그걸 떠나서 내용은 뭐냐면 이 얘기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 있는데 만약에 소유자가 원하거나 하게 되면 아니면 그 법률에 의거해서 대토 즉 원칙적으로 100원이라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이 우리가 조성하게 되는 만들어지게 되는 즉 기존의 농경지를 새롭게 도시로 만드는 그런 사업인 경우에 기존의 보상금을 가지고 100원이라는 보상금을 가지고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토지에 뭐 상업용지가 됐든 공동주택지가 됐든 뭐 단독주택지가 됐든 이런 것을 대토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즉 현금 대신 새로 조성하게 되는 토지를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토 보상입니다. 대토 보상이 있고요. 또 일정한 경우는 그것은 어디 나와 있냐면 그것은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6조 63조에 밑에 보면 즉 보상금을 현금으로 안 받고 채권으로 보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6조 이하의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시고 내용은 그 얘기예요. 그 이전의 얘기는 현금 보상이 예외로서 채권 보상과 대토 보상 두 가지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채권 보상 즉 현금으로 안 주고 채권 보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현금 보상의 원칙이고요. 자, 86조 86면 보세요. 채권 보상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보상이라는 게 현금 보상을 안 주고 일정한 경우에 채권을 보상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채권은 당장에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장에 가지고 있다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후에 이자 포함해서 원금을 주는 것이 이제 채권이죠. 당장에 왜냐하면 지금 1억 만약에 그 채권이 1억이라 하더라도 1억을 지금 당장에 1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채권은 그 1억이라는 금액을 이 3년 후에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3년 후에.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이자는 주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가치로 보게 되면 1억을 당장에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3년 후에 또는 1년 후에 5년 후에 채권을 받는 건데 이게 그러면 우리 헌법에 정당 보상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채권 보상과 관련해서는 기종전에 많은 그것이 우리 헌법에 정당한 보상에 위배가 된다 안 된다는 논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헌법에 정당한 보상 주라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현재 내가 만약 받게 되는 보상금이 1억인데 지금 당장 찾으면 1억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게 정당한 보상이냐 하는 문제죠. 3년 후에 1억을 주겠다 5년 후에 1억을 주겠다 이렇다고 하면 이거는 헌법의 정당한 보상에 위배된다고 보는 견해들이 종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학설이 지금도 뭐 나뉘고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것은 합헌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위헌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좀 전과 같이 제가 설명드리다시피 헌법에 완전한 정당한 보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의 그 1억을 못하고 3년 후 1억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합헌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채권 보상의 요건이 있습니다. 채권 보상의 요건이 뭐냐면 투기 지역에서 일정한 공기업이 사업 인정을 받은 그러한 사업 시행자가 법에 다 있습니다. 어떤 사업 시행자고
또 부재지주, 즉 현재 살고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현지에서 있지 않고, 뭐 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투기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토지들을 당장에 이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일정한 수익만 보장해 준다면 그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채권 보상을 1억을 1년, 2년, 3년 후에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1억 원금을 주는데 그 사이에 정기 이자 정도의 이자율은 반영을 해줘요. 그러면 부재지주자 투기과열지구에서 거기 살지 않는 부재지주자는 어차피 일정한 수익만 보장해 준다면, 그렇다면 그게 무슨 정당한 보상을 위배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자들은 위헌과 합헌 사이에서 견해가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87면에 그 내용들을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뭐 3년 후에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부재지주였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부재지주였기 때문에 어차피 실질적인 이자 정도만 챙겨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특별히 손해볼 거 없다. 뭐 그게 무슨 정당한 보상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는데, 판례는 그 정도는 사회 경제,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 질서상 그 정도의 제한은 문제가 안 된다로 보고 있는 게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 생각도 그렇고요. 또 뭐 판례들도 뭐 합헌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각주 131번 보세요. 뭐 지금 이 내용들은 어찌됐든 뭐 채권 보상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물론 뭐 이 판례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학자들도 좀 있어요. 있기는. 한번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88면 채권 보상의 그 발행 요건을 한번 보세요. 그 채권 보상을 대신지에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은 다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채권 보상을 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가 있어요. 아무나 채권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LH 같은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뭐 한전, 뭐 농어촌공사, 수정공사, 이러한 철도공사, 뭐 도로공사 이런 거고요. 또 89쪽에 채권 보상의 요건도 있어요. 요건에 보면 뭐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필수적으로 줘야 되는 그 강제적인 채권 보상, 이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 채권 보상을 그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부재부동산, 즉 현지에 살고 있지 않은 부재부동산 얘기하는 거고요. 또 어떤 그 투자용으로 투기 과열지구에서 투기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89, 90쪽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그런 채권 보상을 그 부재부동산이고 또 그런 채권 보상을 해야 되는 대상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뭐 택지벌적진법, 산업단지법 90쪽에 다 규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은 일단 대상 사업, 좀 전과 같은 그런 공익 사업, 그리고 사업 인정을 받아서 한국토지주택과 같은 공기업들이 부재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의 부재부동산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것은 1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금 보상의 이제 원칙,
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 보상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 그 구체적으로 부재부동산 판단 기준도 좀 넣어놨고요. 또 채권 보상의 기준이 되는 그 시행령,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토지보상법 법률 91면에 보면 제가 그 시행령, 법률 말고 법률의 아래 단계 시행령이잖아요. 시행령에서 부재부동산 판단 기준도, 즉 부재부동산에 해당이 돼야만 채권으로 강제적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재부동산의 그 요건을 적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거주 요건, 부재부동산의 범위, 또 그동안의 지리위신, 또 현지에 언제부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 그런 내용들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5면에는 채권보상 발행 절차, 이건 뭐 보상법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 보상에 대해서 있었는데, 어쨌든 채권 보상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그런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는 이것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뭐 그런 부분들인데, 대부분 이제 학자다른가 판례는 그 정도의 어찌됐든 일정한 부분의 이자율로 실질적 가치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제한은 합헌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학자들의 다수설이고 또 판례다. 그래서 우리도 대부분 중 신도시 그런 대규모의 사업은 1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채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양도소득세를 그 1억 이상을 내게 된다면 그 세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현금으로 세금은 낼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은 또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채권 보상이고 현금 보상 예외에 이제 지금 채권 보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법률에 있었던 대토 보상입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대토 보상 규정이에요. 이 대토 보상이 뭐냐 하면 아까도 우리 그 66면 한번 보세요. 이건 앞에 제가 이제 써놨는데, 우리가 이제 대체 보상제도 해가지고 대토 보상 이렇게 제가 이제 규정을 잡아놨습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는 뭐 대토 보상이라고 하면 보상받을 금액을 조성되는 토지로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 일단은 어떤 면적인 사업, 즉 도로라든가 하천 같은 경우를 조성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분양할 땅이 없잖아요. 그런 도시계획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안 되고요. 우리 공사같이 하는 도시개발 사업, 또 뭐 산업단지 사업, 또는 뭐 공공주택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가 있죠. 어디든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나중에 그런 택지나 어떤 분양받을 그런 조성한 땅이 있을 때 이 대토 보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토 보상의 가장 큰 한계점은 그러한 면적인 사업, 선적인 사업 말고 도로라든가 하천 같은 선적인 사업은 안 되는데, 면적인 택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거에서 어떤 사업에서는 그러한 대토로 보상할 수가 있는데, 이미 보상받을 현금을 조성되는 토지와 상계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제 책에 잡혀 있는데요. 우리 공사의 제 책에 우리 공사의 대토 보상 지침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68쪽 한번 보시면 표 3에 대토 보상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또 그래서 거기 이제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현지민이
이 1순위고요. 그리고 이제 2순위는 그렇죠. 현지민 중에서 이제 그 1년 이전 거주자 이게 이제 그 1순위